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재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직후에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휩싸였었죠.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잠시 뒤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시행 6개월을 맞는 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임대차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먼저 보시죠.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뛰는 도미노 전세난을 그린 건데요. 주택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최대폭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세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의 세입자에게 또다시 보증금을 최대한 인상하자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이 세입자도 집 주인에게 전달하면서 연쇄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픽 함께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주택의 주인이 허위로 입주의사를 전달합니다. 내가 살 테니 나가달라 이렇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입주의사를 철회하겠다. 내가 살지 않을 테니 전월세를 법적 상한 이상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적 상한은 5%죠. 그 이상 요구해도 시주택 세입자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리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 이 전세난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엄마다. 오늘 정인이 양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방천 경쟁률이 16대 1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엄마들이 방청 신청이 쇄도한 결과인데요. 법원은 별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사진도 볼까요? 한 시민이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면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을 눈물 짓게 했던 정인이 양 사건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검찰은 오늘 양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치고 나가는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조건부 출사표로 행보가 꼬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비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사진 먼저 볼까요? 안 전 대표는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김동길 명예교수를 만났었지요. 결국 보수 원로들을 만나면서 좀 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홍준표 전 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회동이 연기되면서 행보가 꼬였다 이렇게 한겨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잠시 뒤 오전 10시 반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의원은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 세 후보를 야권의 빅3다 이렇게 불렀는데 4월 7일 선거에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요?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개인이 살 때 팔자 기관이 이틀간 무려 5조 원이 넘는 매물 팔자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기관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500억을 판 자문사도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볼까요? 올해 개설된 신규 계좌 건수인데요. 무려 2030이 56%의 신규 계좌를 2030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들이 나서면서 연일 증시시장에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들지만 우려의 마음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를 알려줄 등판 선수 소개합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수경 미 스탠포드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의 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별처럼 빛날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면 국가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다음은 불법입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야밤에 공항에 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법무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3번째는 로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누굴 먼저 맞힐 것인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짜고 있는데 각 기관들이 우리가 먼저 맞아야 한다 이렇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먼저 보시죠. 링 위에 올라선 빅3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도 잠시 뒤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 먼저 보시죠. 열심히 하라는 말씀하셨고요. 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랑 혹시 안철수 대표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고요. 이제 경선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 보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만났는데 홍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만나서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빅3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다 출마해야 야당 바람이 불고 민주당의 조직 투표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미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열심히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지형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 비대위원님, 지금 어쨌든 야권은 주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등장을 했고 어느 정도 각자 위치 속에서 열심히 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 얼마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뭐 한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출마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후보 등록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좀 몰린 야권에서의 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분산되고 재조정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대표와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는 콩가루 집안에서 나올 법한 얘기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까지 3자 대결하더라도 자신 있다. 이것에 대한 안 대표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김영준 의원님, 네. 지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통해서 더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안 대표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권이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자강론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지지율이 깡패죠. 우선 야권 후보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야권을 지지하지만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를 하면서 야권 통합에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경험상을 봐더라도 국민의힘 자체의 경선에 똘똘한 후보 하나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수많은 10명 가까운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히든 카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좀 더 폭발력을 내세운 자강 후보를 앞장서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중에 뭐 김종인 위원장도 아니 뭐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자기 후보가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이런저런 핑퐁 게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는 누굴 만났는지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아이, 들어갔습니다. 그쪽 오시네. 안 대표님, 새해 맞아서 좀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안이 있으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국민 통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유엔에서 총장으로 계실 때 중점을 두셨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네, 안철수 대표 지금 보수 원로들 잇따라 만나고 있죠.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 전에는 김동길 명예교수를 만났는데 어제 또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던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밥 함께 하면서 힘내서 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란 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보수 원로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길 명예교수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서울시장이 하고 싶으신 건지 예. 아니면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의 꿈을 벌써 펼치고 계신 건지 마치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좀 거의 가름하는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이유를 본인이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보는 오히려 중도로의 확장보다는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수의 민심 얻는데 좀 열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런 행보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도움만 필요하신 건지 좀 저는 오락가락 헷갈리는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전 이해가 되는데요. 김수경 박사님, 어제 행보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물론 이제 보수 원로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참혹하게 북한군에서 죽음을 맞은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 많이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아직까지 북한이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다시 그 상황을 좀 상기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벌써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많이들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야권에서 어떤 좀 단일 후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현 정부에서 다소 미숙하게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사망하신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이제 그걸 SNS에 올리신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연히 이제 이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행보를 통해서 그런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시 살피고 보듬겠다라는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비판도 동시에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정말 김종인 원장을 어떻게 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거고 있어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들은 싱크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누다가 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인생에서 한 번은 별의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면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한테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김영준 의원님. 지금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을 두고 아직 야권의 후보가 아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별의 순간 이 발언은 굉장히 강한 러브콜로도 느껴져요. 예. 우리랑 같이 정치를 해보자. 국가를 바꿔보자. 이런 느낌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일타쌍피라 그럴까요? 별의 순간에 왔을 때 안철수 대표는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에 이바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 함께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권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말하자면 국회에서 답변했을 때 퇴임 후에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별의 순간으로 아마 뭐 큰 기회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여전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권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 후보들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스탠스로 보면 야권 인사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윤석열이 퇴임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겠다. 또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 발언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안 대표 향해서는 별의 순간이 이미 2012년 대선 때 왔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지금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여전히 안 대표를 향해서는 굉장히 강한 견제구를, 그리고 윤 총장을 향해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학자잖아요. 예. 그런데 학부에서는 사실은 동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어 중에 슈테른 슈툰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슈테른이 별이고 슈툰데가 시간, 순간 이런 뜻인데, 그 직역하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별의 순간이라 이런 뜻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결정적인 순간, 운명적인 순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윤석열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처럼도 생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윤석열은 내년의 문제고, 예. 지금 당장 3개월 이내 코앞에 닥친 것은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 문제인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제1야당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 어떤 국민의힘의 지도부 나오셨으니까 또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두 분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는 이미 2012년 대선 때 별의 순간이 왔었고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지금 별의 순간이 오고 있으니 본인이 고민이 많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을 잘 아실 텐데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저도 어제 저 발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처럼 1타 2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의 순간을 얘기하시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한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총장은 뭐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표시를 안 한 상태인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고도의 은유법, 비유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윤석열을 거론하면서 안철수 당대표에게 당신은 이미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당이 당신과 경쟁할 수 있는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날리신 저는 돌직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국민의힘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국민의당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헷갈리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야권 소식을 짚어봤는데, 여권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활발한 출마 움직임이 있습니다. 범 여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 범 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2명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김진애 국회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출마하려다가 당시에 성추행 의혹이 휩싸여서 출마를 포기했었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27일에 2심 선고가 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최우선이다. 선문후사, 보통 선당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고 개인은 나중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이는데, 선문후사의 마음으로 당대당 통합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수경 박사님, 글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1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시지만, 또 아직 2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성추행 의혹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선거인데, 과연 본인이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담스럽죠. 일단 그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성추행권 자체에 대한 소송은 아니고요. 그 성추행을 보도했던 그 언론과의 소송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성추행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추문으로 인해서 그 공석이 발생한 이 서울시장의 자리에 어쨌든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사람을 그 후보로 낸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대목이고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김진애 의원과 그 경선을 해서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뭐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뭐 여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여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분과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정봉주 의원을 안는다는 의미인데 뭐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호응이 있을지 몰라도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갸우뚱한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정봉주 의원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가 만약에 경선에 승리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하는 것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여권에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조만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아마 선언할 것 같은데 지금 예비 후보 이제 경선을 앞두면서 먼저 한 얘기가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입니다. 그러면서 선문후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도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속표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는 취지가 같은 정당의 후보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범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종류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미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미리부터 시작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우리 아쉬운 후보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우상호 의원 그리고 김진애 의원, 민주당, 열린민주당 당이 다른데 일단 범여권으로 우리 단일화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물밑에서 이제 의견을 나눠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범야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또 단일화 논의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진척이 좀 있다 없다 이건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범여권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스타트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정 의원님, 네. 나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이 네. 굉장히 여권에 불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런 단일화 논의 이런 걸 통해서 좀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용보다는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10명 정도 되고 연일 어떤 새로운 기사들이 집중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박영선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호, 박주민 이 두 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또 박주민 의원이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적인 자기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조차도 정봉주 의원이나 주진영 대표는 아직 안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내부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할 것인지의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 정작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박영선 장관하고 우상호 또 박주민 이 내부 단일화의 문제도 같이 가야 되고 이번에 이상하게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당 대 당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연합 혹은 후보 단일화 논의에 앞서서 개별 후보들끼리의 말하자면 논의가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좀 그게 특징일지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의당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범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상에서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정의당까지 같이 하는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계라면 한계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또 이제 상대 당, 상대 진영에서의 후보 논의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지금 아직 박영선 장관께서는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 범여권도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후보가 많이 나오면 좋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공약들을 만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의 이런 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순수하게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명칭이 붙었었죠. 저희 국민의힘도 과거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래서 비슷한 비례의원만 뽑는 정당을 만든 경험이 있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이제 지금 열린민주당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든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이죠. 결국 지금 민주당 안에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지금 야당의 어떤 그 선호도를 보이는 후보들보다는 조금 열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선의 레이스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공약도 나올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두 진영 간의 공약 대결, 또 공약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마땅한 시장 후보를 고르시는데 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 등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서울시장 레이스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자세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양식도 관인도 이상했던 출금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정리한 리포터 먼저 보시고 대화를 나눠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 11명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이 분주해졌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뒤였습니다. 한 직원이 대화방에 사진을 띄우며 중앙지검이 아니다.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상급자가 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합니다. 직원은 10초도 안 돼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하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낸 검사의 소속은 서울 동부지검, 기재된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제각각이어서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화방에 등장하는 법무부 직원은 지난해 5월 검찰 조사에서 관인도 없이 검사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진상조사단 소속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며 심야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됐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규착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달에 검경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출국하시는 거였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야밤에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 출국 금지 조치가 돼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지금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52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장에 진입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3월 23일 0시 8분에 진상조사단 소속 A 검사가 긴급 출국 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시킵니다.
이어 0시 10분에 출입국 관계자가 김학의 출국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3시 8분에 A 검사는 긴급 출국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합니다. 그런데 A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로 출금 관련 서류 2건을 불법 신청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출국 금지 요청서인데요. 요청 기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모씨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건 번호는 또 중앙지검의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청 기관 그리고 사건 번호 등이 다 제각각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학의 출금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청서를 두고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 양식도 관인도 없고 양식도 원래 절차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공무원이 과장님께 보고 드리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한다. 이런 대화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직원 사이에 오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출국금지 요청서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중앙지검 2013 형사사건 제65889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다른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저희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이 밤에 긴급하게 출국하려고 하자 법무부 검찰에서 이걸 막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하게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것이 결국은 물론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막을 사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냥 보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출입국 관리법에 출국 금지가 있는데 출국 금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거고 외국인은 출국 정지라고 하는데 출국 금지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범죄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을 안 낸 사람, 뭐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두 가지가 요건이거든요. 크게. 그런데 긴급 출국 금지가 있는데 이 긴급 출국 금지는요. 오로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금 안 냈다라고 해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긴급 출국 금지 요건은 당연히 더 엄격하겠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급으로 출국 금지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 해당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검찰청의 사건이 형사사건이 입건이 됐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보면 사건 번호가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3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2019년 3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사건 번호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 사건 번호를 쭉 해서 봤더니 성폭행 사건인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 김학의 피의자가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도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긴급 출국 금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긴급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우선적으로 한 거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 요청서가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건 번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중앙지검이 동부지검으로 가고 2013년 사건이 2019년 내사 1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검찰이 봤을 때에도 2013년 사건이 그 출국금지 대상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 사건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고 이 사건 번호를 만든 검사가 동부지검 소속도 아니었어요. 제가 누군지에서 찾아봤더니 대전지검 소속 검사가 파견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런 내사 사건 번호를 만들 수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위법한 그러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로 만들어진 긴급 출국 요청 승인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을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출금 현황을 조회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처음 국민의힘에서 했었는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한 달 전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당에서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거와 별도로 출국 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또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신청을 해서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했다, 부정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에서 적어도 100쪽이 넘는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라 상당한 근거 자료가 있는 사건으로 유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 출국 정지를 한 것도 문제지만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화면에서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지군을 걸고 조사에 임하라고 하는 사실은 엄중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가 있고 난 5일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민간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공공이 해야 된다,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 사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조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행위를 우리가 용납한다면 과연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 대통령의 명령이나 어떤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항상 선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또 철학적 물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월성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월성 원전 언제 멈추냐 이 말 한마디에 경제성 수치를 조금 위조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고 또 그 감사 문건을 폐기하는 일련의 사태와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 부하 직원들이 너무나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가 조작됐다. 이 의혹이 과연 어떻게 출발한 건지 다시 2019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방안을 협의합니다. 협의했던 주체가 이용구 당시 과거사위원인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당시 과거사위원 두 사람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김용민 위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협의를 통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들을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정하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 거기에 A 검사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짜 사건 내사 번호가 적힌 요청서와 승인서가 제출됐고 그것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서 출금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박상기 당시 장관과 이종건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도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부 이제 이용구 실장이고 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그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상의를 했고, 그거 역시 이제 저도 계속 공감하고 있었고. 예, 현재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죠. 당시 그리고 과거사위 위원이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안이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지금 김용민 의원은 처음 이 논란의 시작점을 지금 이용구 현재 법무부 차관을 지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께서 이제 진상조사를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말하자면 재조사, 재입건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언론에 회자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급히 서둘러서 외국을 가야 되는 상태가 있었고요. 따라서 아마 3월 22일 날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섰던 것 같고, 하필 또 태국 방콕행 비행기가 그 다음날 23일 0시 20분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긴박하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문제의 쟁점은 과연 이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또 대검 조사위 자체가 출국 금지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법적 논쟁의 하나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불가피한 일에 대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관행적인 측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는 거죠.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출금 조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출금 조치였다는 부분에 그한 리스크를 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불가피한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 이용구 차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속보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출국 금지 필요성을 권고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출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고 관여할 수도 본인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마치 지금 출국 금지 과정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데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영재 변호사님, 지금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저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언론은 결국은 이제 과거사 위에서부터 긴급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사가 저게 무리하면서 출금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용구 차관의 이야기가 저게 불법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9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5일 날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김학의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를 갖다가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국금지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왜 검찰에서 소환까지 하고 소환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입건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국금지 관련해서 저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공문서를 위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드는 건 공문서 위조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내용이 허위인 그 문서를 만드는 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이 담당 그 검사가 과연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냐, 저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가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설령 뭐 넓게 봐가지고 그 해당 검사가 뭐 수사할 수 있는 검사니까 그 검사의 자격이 있으니까 문제가 위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해가지고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추미애 장관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인권 강조하면서 적법 절차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이거야말로 선택적 적법 절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당시에 법무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SNS 방에 알려지면서 또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후 법무부 직원 사이의 단톡 대화방의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당시에는 박상기 장관이었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서 금일봉을 줍고 싶다. 위법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손을 쓸 뻔했다. 출입국 창설 이래 가장 핫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법무부 직원 사이 대화가 오간 겁니다. 진짜 나갔으면,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 출국을 했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쓸 뻔했다.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엄청 지시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저 대화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법무부 직원들은 장관, 그리고 장관 보좌관이 이 사안을 알고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라도 출국 금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수경 박사님, 지금 결국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안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연 적절하게 출금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군을 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한 게 절차 다 무시하고 됐고 무조건 잡아 넣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지키면서 어쨌든 저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을 다시 재조사해라라는 지시였고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압박을 느끼긴 했겠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버젓이 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도 절차가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 출국했을 경우에 그 비난이 다 돌아올 테니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이런 좀 무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것이 왜 위법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일반론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그 조두순 사건도 좀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출소를 해서 죄를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든 죄수감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미 죄를 다 살고 나온 사람을,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은 어쨌든 무죄인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그 죄를 물어서 죄수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유사하게 이제 이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됐을 때 사실 그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었고 아직 입건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간인이었던 거죠. 일반 민간인이었고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데 사건 번호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무리하게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막 번호도 맞지 않는 어쨌든 그 공문서가 약간 위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물론 정부는 물론 선의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어떤 독재자가 이러한 선례를 들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차가 좀 무시되더라도 잡아 넣어야 된다라든가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선례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의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의심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수감하거나 금지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의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분이 아무리 그런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됐다면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절차가 무시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한 겁니다. 당시에 법무부도 그리고 검찰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기록한 출금 요청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3월 23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한 바로 다음 날인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검사장이 내사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 이 얘기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있는 동부지검 내사 1호라는 그 번호를 추인한 것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장이 거절했다. 지금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부좌관도 낮 12시에 법무부 출입본부 사무실 방문에 대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5일 법무부는 내부 전상망의 출금 요청 기관란에 A 검사를 지우고 공란으로 남겨놨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장 진입 직후 김태훈 당시 기조부 과장은 기조부에서 출금을 요청해달라 그랬더니 기조부에 있던 B 연구관은 출금 요청은 수사부서에서 하는 거다. 기조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부패부 소속의 C 과장도 후속 조치를 기조부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역시 대검 기조부 연구관은 위법한 조치에 기조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먼저 출국 금지를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법무부 검찰이 백방으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는 건데요. 정혁재 변호사님, 네. 지금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지금 기조부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달라. 근데 기조부에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수사부에서 하는 거다. 근데 수사부에서는 아직 내사번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참 모든 게 다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법 여부를요. 그 반부패 부장, 그 검사장부터 과장, 부장 검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 해당 검사까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일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지만 규정과 절차를 가장 많이 따지는 공무원이 검사들이거든요. 검사들한테 탁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규정 갖고 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규정 중에 제일 높은 규정은 법이고 헌법 빼고는 그 밑에 시행령 이런 걸 쭉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긴급 출국 금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은 모든 공문은 수사기관의 장이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출국 금지를 대전지검 소속에서 동부지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이 검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승인 요청서 같은 것들은 누구 명의로 나가야 되냐면 동부지검장 명의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이 동부지검의 고위 관계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후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후 승인이라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동부지검장 제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이성윤 검사장보다도 2기수, 2기수 선배인 검사장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위법한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승인 요청서 자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검의 기조부장이 문찬석 검사장이 나가면서 이 기조부 다 레코드를 다 해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검의 기조부장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가 저는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법무부가 위법하게 출국 금지를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텐데 법무부 해명도 한번 보시죠. 법무부는 조사단 소속 검사는 긴급 출국 요청 권한이 있다. 중대 혐의 전직 공무원의 심야, 국외 도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느냐 논란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검찰 내부의 일이다 보니까 또 지금 법무부 해석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안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적 정의 또는 선택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시를 해서 누구는 조금 급박하면 법을 어겨도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조금 위법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 은폐하려고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검찰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루된 모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고 또 일종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명 법무부 내에 또는 검찰 내에 실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부도 곤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검찰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명분이 쓰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내부에서 제보로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명분이, 명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 저는 분명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건강한 성인 이르면 7월. 저희가 어제 돌직구 방송에서 19세에서 49세 건강한 성인은 11월 이후에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그 시기를 더 당긴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또 새로운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반가운 소식 먼저 만나보시죠. 노바백신, 현재 3상 임상 실험 중인 백신인데 노바백스 백신이죠. 기존 백신보다 제조가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길고 부작용도 적다. 일회분 가격도 16달러로 17,6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을 새로 계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알리고 있습니다. 물량은 최소 1,000만 명분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2분기에 들어오는 걸 협상 중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600만 명분 확보했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더 들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백신 공급량이 충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수경 박사님, 이 소중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에 발명된 그 백신하고는 또 그 양식이 좀 달라가지고 기존의 뭐 mRNA라던가 바이러스 전달체랑 달리 이것은 단백질을 재조합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게 비형 간염 백신 같이 굉장히 동일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 비형 간염 백신 같은 게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무척 안전해서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알러지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물질도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고 또 그 상온, 그러니까 8도 이하에서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매우 길어서 이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 백신을 우리나라의 기업이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은 멀리서 조달해 올 필요 없이 바로바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빨리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될 텐데 그 접종의 순서를 잘 정하고 또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그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그 순서들이 가장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면서 19세에서 49세 건강한 성인의 접종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접종 시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19세, 49세 성인도 지금까지는 11월부터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분기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7월부터라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는 만약에 성인들 접종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국민의 67, 70%가 접종 완료되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시기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11월까지 전 국민 60에서 70%의 접종을 완료하고 결국 집단 면역을 올해 내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정부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죠. 백신을 들어오는 대로 누구를 먼저 접종할 것이냐 이걸 빨리 정해야 되는데 각 기관들이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기관들 사이에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정부 산하기관 협회 17곳이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이 먼저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시험장 직원들은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자주 접촉하는 시험장 직원들은 감염 위험성이 높으니 빨리 맞아야 한다. 또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 가면 당연히 마스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염 고위험군이다.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 치과 의사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니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접종 대상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지만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해보시고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행정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재원을 어떤 순서로 나누느냐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게 우리가 또 그런 민주시민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구를 먼저 맞아 임산부냐, 어린아이냐, 할머니냐, 부자냐, 뭐 의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고 이미 선진국에서 그런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이미 접종하는 곳에서 80세 이상 노인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이렇게 진행된 곳이 어떤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참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해수부라든지 또 해운 관련된 선원들이라든지 외국과 접촉이 작고 질병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든지 또 국가 안전순위, 방금 한수훈 같은 국가 전력이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안보와 관련된 국가 안미와 관련된 부처를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기관이 백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전히 정부가 말하자면 뭐 6천만 명분이라고 하지만 그 시계열적으로 완벽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초기 대응처럼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대응이 오는 거라고 보여지면 조금 더 많은 충분한 백신 공급 또 그 공급에 대한 일정을 좀 알려주고 앞당기는 그런 시도가 같이 있으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리적 원칙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백신이 들어온다니 참 반갑고 그리고 올해 내에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인데 WHO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WHO에서는 연내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 못할 수 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연내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국내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WHO에서 얘기하는 그런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접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의료기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접종 속도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다. 계획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결국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단 면역이 언제 생기냐 달려있을 것 같은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정부에서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약을 먼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 속도가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만큼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백신을 확보한 것에 굉장히 저도 다행이고 축하할 일인데 이것을 안도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접종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먼저 맞추느냐에 갖고 저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확보가 충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누구든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게 한 하루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 이 정도의 확신만 저는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한 약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마다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누가 어떤 백신을 맞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다르게 보고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 저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와 함께 사건을 파헤쳐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사건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쏙 빼닮았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먼저 보시죠. Vegas, huh? Vegas? Vegas. Fantastic. Casino security cannot be beaten. You're out of your minds. Exactly. You're gonna need a crew as nuts as you are. Say we get down the elevator, we can't move, and past the guards with the guns, and into the vault we can't open. We're just supposed to walk out of there with $150 billion in cash. Yeah. Oh. 범죄 전문가들이 모여서 카지노의 금고를 턴다는 영화 오션스 11.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스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3가지 미스터리 정리해서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145억 흔적도 없이 증발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감쪽같이 사라진 현금 145억입니다. 지난 4일 제주 랜딩 카지노에서 금고 속에 보관된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카지노의 CCTV가 1,100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CCTV는 특정 부위를 확대 모니터할 수 정도로 고성능 카메라라고 합니다. 절도 당시 CCTV 부분에 삭제됐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 여성 임원 A씨가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에 출국해서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성근 변호사님, 145억이 증발돼 버렸어요. 네네. 도대체 이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 랜딩 카지노는 국내 2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2018년 개장하면서 개장 직후 4개월 만에 매출 3,694억 원을 달성하는데, 이 규모는 전년도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1년 매출 전체를 합한 금액의 3배 육박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 예. 특히 이 카지노는 이만큼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입구, 복도, 객장 1,1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 손끝 하나도 포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줌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억 원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죠. 예, CCTV가 1,100대나 있었다. 그런데도 포착이 되지 않고 범행을 했다. 굉장히 의아한데, 그 용의자로 지목된 이 A 임원 살펴봐야겠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데 지난해 말에 휴가를 떠난 뒤 사라졌다고요.
이 제주 랜딩 카지노가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 중국 란딩 그룹이 한국 투자를 담당하는 홍콩 란딩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운영을 하하고 있는데 이 A씨는 란딩 그룹의 양 회장이 직접 파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 씨라는 한국인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카지노 개장 당시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임원급 재무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지난 연말에 휴가를 가겠다고 나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고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이 A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300kg 현금을 혼자서 과연 운반할 수 있느냐, 이 미스터리인데요. 자세히 보시죠. 145억, 물품 보관소라고 불리는 비밀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약 15평 정도의 크기인데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금고 수십 개가 벽면 가득 채운 공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카지노 관계자는 이곳 존재를 아는 사람은 카지노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극소수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은밀하게 보관된 돈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보관 장소를 아는 몇 명만이 용의자일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나 이 금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정용 금고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형 금고이기 때문에 혼자서 쉽게 풀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금고가 보관된 물품 보관소는 출입 시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카지노 보안팀도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A씨만큼은 재무 담당 임원이기 때문에 이 돈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물품 보관소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이 금고도 풀 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A씨 혼자 범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시죠. 바로 145억 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5만 원권으로. 29만 장에 이릅니다. 무게가 300kg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걸 사과상자에 담으면 15개의 사과상자가 필요한 거고요. 007 서류 가방에 담으면 48개의 가방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분명히 공범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경찰은 금고와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는 VIP 통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용의자가 이 VIP 통로를 통해서 현금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리터 생수 145개를 혼자서 옮긴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A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돈을 가지고 나갔거나 한 번에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씩요. 그렇죠. 치밀한 계획하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돈을 가지고 나갔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품 보관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최근 한 달간 한꺼번에 돈을 가지고 나간 정황이 없답니다. 이 카지노의 CCTV는 한 달 보관이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전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한꺼번에 가지고 나간 정황이 없다는 것 역시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가지고 나갔거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A씨가 주로 홍콩 본사와 소통을 하고 국내 임직원들과는 소통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공범 가능성은 아직도 배제를 못합니다. 예,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계획범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이겁니다. 현금 145억 원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공항을 이용해 반출했을까? 아니면 해외 환전해서 보냈을까? 아니면 국제 택배나 선박을 이용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제주도 모처에 지금 보관 중일까?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변호사님, 이 사지선다형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 공항을 이용해서 반출한다. 사과 박스 15개 화물을 반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공항 보안 검색 때 걸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도 검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식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해외 돈으로 환전한다. 고액의 돈으로 환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액을 일시에 환전했을 때는 금융당국에 포착될 수밖에 없고 설사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화 1만 불 이상을 출국 시 가지고 나갈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세 번째, 국제택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국제택배를 이용할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부피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가능성 중에 범죄 조직의 선박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밀수와 예. 동일한 형태라는 것인데 사실 이 방법은 조직 범죄와 연계되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용의자 입장에서도 위험한 방식입니다. 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주도에 있을 것이다. 이 거액의 돈이 아직은 제주도 내 모처에 안전하게 용의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관돼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145억 원이 카지노 운영 자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횡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이 이것도 수사를 할까요?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무관하게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카지노 관계자는 카지노 운영 자금과는 무관하다. 홍콩 본사가 맡겨둔 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홍콩 본사가 굳이 이 장소에 왜 이 거액의 돈을 맡겨놓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사실 거금이 오갈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거액이 이 장소에 보관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즉 개인 범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조직 범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전말은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헤쳐진 남자 박성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질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이사 만루에서는 출국 금지 서류가 조작됐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더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사 만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